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크 콘서트를 주관해 주신 분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우리 정치인이시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발제자입니다. 우리 중앙일보 기자로 국회, 청와대, 총리실 등 다양한 출입처를 거쳤고 사회 에디터와 또 논설위원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동시에 언론과 학계를 오가면서 인류 문명의 관점에서 기술혁명의 변화를 탐구해온 우리 미래학자시기도 합니다. 저서 휴머트 싱킹부터 미래 인문학까지 활발한 저술 활동도 이어오고 계신 우리 윤석만 미래학자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또 내외 우리 귀빈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지금 소회의실이 가득 찬 걸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가득 차 계신 걸로 제 눈에만 보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예상보다는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특별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몇 분만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이신 이주영 의원님께서 우리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의 교육을 맡아오시다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신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는요,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의 개회사를 듣고 그 다음에 윤석만 위원의 발제를 우리가 청해 들을 예정입니다. 또 이후에 사회자인 저와 또 이 두 분 모시고 여러 가지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크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여기 와 계신 청중분들이나 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실시간 댓글, 질문들을 통해서 또 그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잠시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천하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면 될까요? 오늘은 사실은 온라인 기반으로 저희가 유튜브 중계로 미래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기본적으로 온라인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 와주신 우리 또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부족한 단어 두 개를 골라보자면 미래와 인문학적 소양일 겁니다. 여야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평가들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역사 논란이라든지 과거에 관한 얘기들은 넘쳐나는데 정작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앞으로의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에 대한 논의는 우리 국회에서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그냥 과학자들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그냥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기업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래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계기로 저희가 앞으로 국회에서 미래에 대한 논의, 조금 더 정책적인 인문학적 대안에 대한 논의를 더 꽃피워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여의도 재건축조합에서 또 라이브를 하는데요. 여의도 재건축조합 또 라이브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도 오늘 자리가 또 재밌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을 좀 초대해서 축사를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님 앞으로 잠시 모셔서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오늘
미래인문학 토크 콘서트 AI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를 개최하신 천하람 의원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윤성만 교수님이신가요?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참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읽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매일매일이 고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의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쉽고 안전한 것에는 크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어려운 결정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반드시 가치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도 미래에 대한 대비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길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항상 철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학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쉬웠습니다만 앞으로의 과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과학기술을 개발할 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왜 이 일을 해야 하고 이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가 그 철학 없이 좋은 과학이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과학 없이는 좋은 정치도 좋은 미래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두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미래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정치 그리고 국회에도 좀 더 심도 깊은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논의가 계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또 함께 해주신 정성국 의원님의 말씀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입니다.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윤석만 논설위원께서 책을 새로 발간했다는 말씀을 듣고 제 의원실에 10권을 구입해서 지금 서재에 꽂혀 있고 어제는 우리 교육계에 굉장히 좀 지금 기관장으로 계시는 분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점심 때 이 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선물로 드릴 때 조금 부끄러웠던 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닌데 드리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 윤석만 위원님께서 쓰신 이 책은 어느 누구에게 드려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해서 자랑스럽게 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우리 윤석만 논설위원님하고 굉장히 큰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총회장 시절에 제 인터뷰를 하러 오셨는데 그때 중앙일보에서 제 인터뷰가 화면으로 실렸는데 제가 많은 기자님들하고 인사했지만 처음으로 다시 만나고 싶은 기자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다시 만나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논설위원님의 그 어떤 철학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소신 또 어떤 그런 비전 같은 것을 보면서 이 정도 분이시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계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되실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쓰시는 책들이 한결같이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의미 있는 책들을 발간을 하셨고 저도 그 독자로서 지금 이렇게 같이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책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뒤에 사실 나와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이제 창의적 인문학이 필요하다. 어쩌면 좀 앞으로 꼭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석만 논설위원님께서 펼쳐나가실 앞으로의 그 어떤 미래와 방향 또 비전을 함께 지켜보면서 다 같이 응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논설위원님, 윤석만 논설위원님께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 오늘 이 행사를 함께 주관해 주시는 우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국 의원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우다 보니까요,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와 또 발음을 제가 유심히 듣게 되거든요. 두 분 다 왜 이렇게 말씀들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발음도 좋으신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우들은 대본 없이는 잘 말 못하거든요. 아까 보셨겠지만 대본에서 눈을 떼는 순간 버벅버벅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본에 익숙한데 너무나 말씀을 또 귀한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윤성만 위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성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이제 같이 주최해주신 천하람 의원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같은 자리에 이 빛나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신 이주영 의원님, 또 정성국 의원님, 그리고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제 오랜 멘토로 삼아왔던 이규현 미래학 회장님, 전에 JTBC 대표 지내셔서 저한테는 이제 큰 언론계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한국의 일론 머스크가 될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께도 참석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여기 많은 좋은 분들이 오셨는데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인데 지배를 우리가 할 거냐 아니면 지배를 당할 거냐라는 도발적인 주제를 담아봤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배틀스타 갤럭티카라는 미드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컬런이라는 행성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새롭게 거주할 행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한 원시 행성을 발견하고는 그 원시 행성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발전시켜왔던 모든 과학기술을 폐관하고 그냥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학기술을 폐관한 이유는 또다시 로봇에게 지배당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과학기술을 폐관하고 원시적으로 사는데, 그 원시적으로 살기 시작한 그 행성에서도 세대를 거듭할수록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생겨나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인간이 사는 지구였다라는 설정이 이 드라마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이 드라마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드라마 속에서 보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간단한 기계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휴머노이드까지, 그리고 사람과 크게 다름없는 완벽한 인간의 형상을 한 로봇까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SF 영화와 소설 속에만 있는 일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여러 문제 중에 본질적인 것 중 하나는 AI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AI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할 것인가? 혹은 우리가 여태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AI를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로서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체 인류 문명에 취한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제가 미래인문학이라는 책을 쓰고 미래인문학이라는 이제 개념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던졌던 화두가 인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의아해하세요. 인간의 범위를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나? 직관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개념 규정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될 순간이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한 편의 미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얼터드 카본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 목 뒤에다가 스택이라는 장치를 삽입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삽입을 해요. 근데 이 스택에는 한 사람의 기억과 감정과 이런 우리가 정신 혹은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기기장치에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효용기간에 다 했을 때 젊은 육체로 바꿔서 스택을 갈아 끼우기만 하면 나의 삶은 무드셀라처럼 969년을 살 수도 있고요,
뭐 원한다면 영혼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냐고요? 트랜스휴먼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것은 성형수술이라는, 여기 이제 이종현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성형수술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1,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상병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상처를 재건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이라는 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형수술이 미적 용도를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트랜스휴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신체 일부를 기계로 대체하거나 혹은 뭐 뇌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로봇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는 부득이하게 사고를 당하거나 뭐 한쪽 팔이 절단됐거나 그런 분들한테 적용이 됐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신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트랜스휴먼이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뉴럴링크라는 기업입니다. 그럼 뉴럴링크라는 기업이 뭘 하는 곳이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죠. 간단히 말해서 앞서 얼터드 카본이라는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뇌에다가 칩을 심는 겁니다. 뇌에 칩을 심어서 컴퓨터와 연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 인간의 뇌라는 것은 전기 화학적 신호작용입니다.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영혼이라는 것의 존재, 또 육신과 이분화된 정신의 존재를 설정하고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만들어냈지만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정신작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뇌의 화학적 전기작용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뇌에 칩을 심어서 컴퓨터와 연동하고 그 데이터화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원숭이 페이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는데, 이 사진에서 보듯이, 원래는 이제 영상인데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 페이저에게 탁구 게임을 시켰어요. 간단한 핑퐁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이겼을 때는 이제 마실 것을 보상으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을 해 나가죠, 원숭이가. 처음에는 뇌에 칩을 심어서 그거를 컴퓨터에 기록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저렇게 그 조작할 수 있는 뭐 조이스틱 그런 걸 돌려서 게임을 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조이스틱에 전원 코드를 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남느냐? 원숭이 페이저의 뇌에 심은 칩만 남습니다. 칩에서 일어나는 전기 화학 신호를 컴퓨터로 연동한 것이 실제로 페이저가 핑퐁 게임을 하게 하는 동력이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만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SF 영화나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뉴럴링크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어려운 어떤 고비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이거는 동물 대상 실험이지 인간에게 과연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을까?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뇌의 구멍을 뚫어서 칩을 심고 그 칩을 컴퓨터와 연동해서 계속 데이터를 기록한다는 것을 과연 인간에게 이런 실험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FDA에서 작년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실제 임상 참여자가 나타났고요. 뉴럴링크는 올 연말까지 총 10명의 사람에게 이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뉴럴링크만 이 기술을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뉴럴링크 외에도 많은 기업과 많은 대학에서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줄임말로 BCI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이냐. 뭐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뉴럴링크의 첫 번째 목표는 이거예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에다가 시각적 정보를 전달하는 그 부분이 망가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BCI는 지금은 어떤 신체 기능이
잘못되어 있거나 망가졌거나 그런 경우 보완해주는 용도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트랜스 휴먼처럼 나의 신체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길을 택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브레인칩을 심고 수능 시험을 보러 갔거나 아니면 뭐 국가고시를 보러 갔거나 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인간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 인문학은 인문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온고지신이죠. 과거의 어떤 지혜와 지성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하는 용도로 쓰는 것인데 미래 인문학은 미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부터 고민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필요하냐? 현재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부터 해결책을 찾으려면 매우 늦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지금 미래형 인문학적 고민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다른 질문, 화두를 던진다면 인공지능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영화 허를 보면은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남성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엑스마키나라는 영화에서 제가 컷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인간의 형상을 한 휴머노이드와 사랑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우리가 그 튜링 테스트라고 하죠. 튜링 테스트가 뭡니까? 앨런 튜링이 만들어낸 건데 컴퓨터와 대화를 해보고 이 컴퓨터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하면 그 기계는 지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게 이제 튜링 테스트죠.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분간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영화 허에서처럼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인간을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볼 때 정신과 육신, 영혼과 육체로 나눠서 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많은 문화권에서 정신, 영혼을 더 우위에 놓고 보죠. 그런데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조니 뎁이라는 천재 과학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조니 뎁을 사랑했던 연인이 조니 뎁의 모든 기억과 감정을 컴퓨터에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는 조니 뎁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추억들, 감정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인은 이 컴퓨터를 마치 인간처럼 여기죠. 만약에 우리가 육신보다 정신이, 육체보다 영혼이 인간의 본질에 더 가깝다면 이 컴퓨터는 조니 뎁일까요? 아니면 그냥 컴퓨터일까요?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영혼과 정신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화학적, 전기적 신호작용이라고 했는데 우리 뇌 속에 있는 수백만 개의 뉴런과 수천억 개의 시냅스가 반응하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감정과 기억과 추억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과학기술로, 물질로 구현해낼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 사회의 특이점을 앞당기고 있다. 뭐 요새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특이점을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물리학 용어죠. 이게 이제 블랙홀에서 그 사건의 지평선이 되는 그 순간을, 그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또 컴퓨터, 로봇이 인류 문명 전체의 역량을 뛰어넘는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2045년에는 온다라고 레이 커즈웰이라는 미래학자가 책에서 썼는데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아마 2045년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언가라는 질문을 저는 이 단어로 압축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계가 인간화되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인간이 인공지능을 못 뛰어넘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저는 인간의 기계화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되는 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 인간이 기계처럼 돼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단적으로 대중에게 챗GPT가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 챗GPT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챗GPT는 무슨 보물상자 같죠. 질문을 하면 딱딱 정리돼서 나오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인간의 사고하는 기능, 궁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능을 챗GPT에게 다 전담시키는 겁니다. 대리해서 사고하는 거죠. 그럼 인간이 갖고 있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논리력 그런 거는 어디서 배양이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인간의 기계화를 더욱더 걱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포이어바우가 그랬죠. 유물론에서 인간은 신을 창조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신이 되어서 인간은 기계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는 특이점을 넘어서 인간을 뛰어넘어가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는 그 본질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인공지능은 솔직히 말해서 한 10년 정도만 하더라도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그 무수한 정보들을 디지털 언어로 변환해서 넣다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 뭐 똑같이 눈도 두 개고 콧구멍 두 개고 뭐 입 하나에다가 이렇게 분절적인 언어로 변환해서 넣다 보면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뀌어진 인공지능, 지금의 인공지능은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인공지능은 인간이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인공지능 스스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가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인공지능이 과거의 인공지능과 가장 다른 방식이죠. 그럼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앞서 소개해드렸던 앨런 튜링의 아이디어였죠. 1950년 앨런 튜링이 쓴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에서는 이런 컨셉이 나옵니다. 인간의 지능을 가진, 그러니까 어른, 성인의 지능을 가진 컴퓨터를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수준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어린아이 수준의 컴퓨터가 학습을 하게 해서 어른처럼 되게 만들면 성인의 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날 머신러닝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우리가 알 때 정확하게 분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라고 치부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작용의 핵심 두 가지를 저는 분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지능이죠. 인텔리전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질은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 우리는 인텔리전스라고 부르죠. 체스를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뭔가 핵심 주제를 꼽아내거나 이것이 바로 인텔리전스의 역할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인텔리전스와 제가 뒤에서 말하려고 하는 싱킹을 굳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 어차피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무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인텔리전스와 싱킹을 분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보다 뛰어난 인텔리전스를 가진 인공지능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럼 싱킹이란 무엇이냐? 비인지적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공감하고 협업을 하고 창조적인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고 인지와 다른 인간이 갖고 있는 새로운 영역들, 그걸 저는 싱킹이라고 불러봅니다. 그러면 인텔리전스와 싱킹을 구분하는 각각의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을 저는 인사이트와 인투이션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둘 다 이제 인이라는 접두어가 붙는데 인사이트는 우리말로 하면 통찰이고요. 인투이션은 우리말로 하면 직관이죠.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보통 우리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통찰과 직관이 뛰어나 이렇게 세트로 많이 쓰지만 두 개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에요. 인사이트는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인사이트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힘이에요. 많은 지식이 쌓여야 되고 많은 임상 경험이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축적이 됐을 때 그걸 꿰뚫어 보는 힘이 인사이트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투이션은 직관은 통찰과는 다르죠. 직관은 인간이 갖고 있는 싱킹의 영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관은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났을 때 떠오르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들, 산책을 하다가 생각나는 메모하고 싶은 획기적인 생각들, 그런 매직 모멘트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인투이션이에요. 직관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두 개를 나눠서 보고 우리는 기계와 경쟁하려 할 게 아니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것에 집중을 하고 그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 인투이션, 직관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 인사이트가 없이 인투이션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챗 GPT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챗 GPT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 설이라는 학자가 중국어 방이라는 사고 실험을 고안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그럼 이게 뭐냐? 이 말 그대로 중국어 방이에요. 여기서 이제 영어나 한국어를 집어넣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어떤 의문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중국어로 번역해서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 실험의 전제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줄 아냐? 오로지 입력되는 언어를 어떤 의문 규칙이나 그거 문법에 따라서 중국어를 기계적으로 바꿔놓는 역할만 할 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역할이 뭔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외부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중국어방이라는 것을 전체로 보는 3자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어방이 마치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알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어가 중국어로 번역돼 나오지만 정작 이 중국어방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챗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챗 GPT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LLM이라고 부르는데 수많은 워드 클라우드 속에서 거기에 그럴듯한 문장과 단어와 텍스트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연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마치 사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이제 느끼게 되는 건데, 그러나 인공지능 자체가 우리가 인간과 같은 자의식과 싱킹의 능력이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챗 GPT가 갖고 있는 한계,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의 주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AI가 과연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인간 사회를 지배하려고 할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한 번 더 파고 들어가서 질문을 또 물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과연 로봇의 입장에서 인간을 지배하거나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 로봇의 입장에서 인간 문명을 파괴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자신의 영속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리즘에서 그런 아웃풋의 결론이 나온다면 당연히 인류 문명을 파괴하거나 인간을 지배하려 하겠죠. 그게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폭력성을 그대로 학습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제 석학들이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도 생전에 그런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100년 후에는 로봇이 인간을 앞서고 그 AI가 반란을 해서 인간이 멸종될 수도 있다. 이야기는 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호킹 박사가 저는 우려를 낼 정도로 미래가 디스토피아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 그 미래가 어둡게 그려지는 이유는 로봇 자체가 나쁘거나 로봇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것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폭력성 때문에.
여러분 총균세로 유명한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이제 초창기 저작이죠. 제3의 침팬지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연구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 차이가 1.6%밖에 안 됩니다. 인간과 침팬지 유전자는 98.4%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되느냐, 인간이 되느냐는 그 1.6%에 해당하는 그 아주 작은 수치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동물이 갖고 있는 인간의 내재된 어떤 폭력적 본능이라는 것은 늘 있어 왔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온라인 세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무질서하게 퍼져나갈 때 그거를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AI는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폭력을 학습한 AI는 스티븐 호킹의 경고처럼 인간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폭력이 나오는 폭력적 행동이 발생하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동물행동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이 내놓는 결론은 똑같아요. 나 중심의 또 집단 중심의 사고가 폭력을 만드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옳고 우리가 옳고 너는 틀렸고 상대방도 틀렸다. 너의 집단도 틀렸다. 라는 이분법적인 옳고 그름의 흑백 논리가 폭력을 만드는 근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따 이 토크쇼에서 좀 얘기를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인간을 향해서 자행됐던 어떤 지식의 폭력 수단들도 많았습니다. 과학의 시대가 처음 열렸던 이제 16세기, 17세기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천동설을 믿었죠. 지동설을 이야기하면 끌려갔습니다. 갈릴레이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연금되기도 하고 갈릴레이에 앞서서 그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과학자는 화형당했어요. 왜?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얘기했다가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했어요. 어디에 의해서? 가톨릭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 사진은 뭐냐면 아마 이때 1992년인가 그런데 그 요한 바오로 추기경이 서거 전에 이 갈릴레이의 책을 금서로 지정했던 거를 1990년대에 되어서야 갈릴레이 책을 금서에서 해제하는 거였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 집단의 사고가 옳다라는 그런 방식 때문에 폭력이 자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확증 편향이라는 것, 나만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폭력을 부르고 그런 폭력을 학습한 AI가 어쩌면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인용한 이 문장은 이제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문장인데 그렇습니다.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자신과 함께 또는 저보다 먼저 타인을 죽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독선의 희생양은 주동자보다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독선적으로 행동하면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빠져나가고 오히려 거기에서 이용됐던 추종자들이 제일 먼저 희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현하고 과학기술 혁명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현재가 과연 종교의 시대이냐 과학의 시대이냐라는 질문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뭐냐고요? 종교의 시대, 종교는 일단 믿고 보는 거죠.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게 종교고요. 과학은 보고 믿는 겁니다. 내가 따져보고 믿는 것. 물론 종교의 역할이 있고 과학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종교의 패러다임으로 현실 세계를 재단하려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 주제 이제 미래인문학이 필요한 이유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봤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왜 미래인문학이라는 개념이 필요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잠깐만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은 나이가 비슷합니다. 뭐 한두 살 차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기원전 5세기 전으로 활동을 했던 소크라테스와 공자 석가모니입니다. 그럼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뭐냐? 또 세계 성인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예수까지 포함하면 세계 4대 성인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세 명의 인류 지성의 역사에서 가장 최고봉에 있었던 이 세 분,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 그것이 저는 되게 궁금한 의문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요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고요. 이게 이제 트로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미케네가 이제 트로이를 쳐들어가지고 뭐 그리스를 통일하고 이런 얘기는 그 호메로스의 이제 일리아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이 미케네가 그리스를 통일했다가 멸망을 당해요. 왜? 북방 오랑캐 이민족인 도리안이 쳐들어오면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을 당한 이유가 도리안은 철기를 갖고 왔어요. 미케네는 청동기를 가지고 싸웠고, 그러니까 멸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도리안이 들어와서도 한 300년 정도 지나서 도리안 왕조가 무너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200여 개의 도시국가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것들인데, 이 도시국가의 시민들은 현명했습니다. 무엇이 현명했냐? 철기를 사람을 죽이는 데만 쓴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데 썼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철기를 썼다는 이야기는 오늘날로 치면 과학기술 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기술 혁명이 일어나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고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고 인간의 부가가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 최초의 지식인. 그리스에서는 소피스트라는 최초의 지식인 계층이 생겨났고, 그 소피스트의 최고봉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제자백가라는 지식인 집단이 생겨났고, 당연히 그때 활동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은 공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든 인류 문명을 진보시키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산업혁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유럽의 사회 모습들을 보면,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채 성년이 되지 않은 뭐 10살 안팎의 아이들이 공장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혹사당하기도 하고,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기도 전에 죽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업혁명에 성공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뭘 했습니까? 제국주의를 했죠. 식민지를 건설하고, 레닌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식민지라는 외부에 투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혁명기의 인류는 과연 행복해졌는가? 이때의 기술과 과학은 뭘 했는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을 빨리 대량으로 죽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데 과학과 기술이 쓰였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리모컨을 손에서 놓는다면 땅으로 떨어지겠죠.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가치 판단이 안 들어있죠. 왜? 자연현상이니까. 그럼 자연현상을 이론화한 과학과 과학을 현실 세계에 적용한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 안에 가치의 영혼을 불어입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스마트 사회가 아니라 휴머니티를 갖춘 휴마트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우리가 현생 인류를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 부르는데, 사피엔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지혜로운, 똑똑한, 지능이 높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인류의 발전 과정을 보면 하나의 종이 톡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네안데르탈린이에요. 왜 그러냐? 뇌의 용적량이 계속 커지는데 네안데르탈린에서 사피엔스로 갈 때는 오히려 용적량이 줄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네안데르탈린이 사피엔스보다 덜 똑똑하지 않았다. 비슷했거나 오히려 더 똑똑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안데르탈린과 사피엔스가 공존했던 시절에 네안데르탈린은 사피엔스에게 학살당하다시피 멸종이 되었을까? 학자들은 그 원인을 뇌의 전두엽에서 찾습니다. 뇌의 전두엽이 관장하는 것이 사피엔스가 훨씬 발달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전두엽에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언어와
사회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피엔스는 팀워크를 이뤄서 싸웁니다.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업을 하고 팀을 이룹니다. 협력을 합니다. 폐쇄된 공간에 사자 한 마리와 사람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 곧바로 사자의 먹잇감이 되겠죠. 그러나 열린 공간에 10명의 사람과 10마리의 사자가 있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도구를 쓰든 전략을 세워둔해서 사자를 사냥할 겁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마리의 사자를 잡을 수도 있을 거고요. 사람에게는 소사이어티라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가 지구의 주인은 아닙니다만 지구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인간이 사피엔스가 똑똑했기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것. 만약에 인간이 똑똑했기 때문에 지능이 높았기 때문에 지구의 주인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이제 인공지능에게 내어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기계화를 더욱더 걱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미래인문학적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던지고 이런 고민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좋은 생각과 좋은 뜻을 가진 위정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들이 리더가 되어서 우리 사회, 인류 문명을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기조 강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학이 발전해서 세상 참 살기 좋다라는 생각 위주로 살아왔는데 우리 윤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상 무서워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 앞에 이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토크 대담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성우다 보니까요, 저도 요즘 신박한 아주 고민이 있어요. 뭐 제가 오늘 진행을 맡긴 했습니다만 저는 답 한 가지만 얻어가면 됩니다. 성우라는 직업이 없어질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 윤 의원님과 우리 또 우리 차 의원님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성우 그러면 보통 목소리 연기자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대를 합니다. 몇 가지 목소리 낼 수 있으세요? 성우들은 막 천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몇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나요? 사실 성우는요, 여러분 저를 보셔서도 알겠지만 목소리 한 5가지 정도밖에 못 내요. 그냥 이 목소리, 그 다음에 약간 굵은 목소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긁어가지고 미래인문학 소리 긁는 소리, 또 소리를 약간 쪼여가지고 안녕 하면서 소리를 약간 쪼이는 소리, 뭐 몇 개 없어요. 근데 성우들은 그 몇 가지 안 되는 목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성격을 표현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뭐 AI보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성우 못지않은 목소리와 감정을 표현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이따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윤 의원님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두 주인공 무대로 함께 모셔서 우리 오늘 이야기를 한번